안녕하세요. 그래서 영화입니다. 오늘은 영화 촬영이 어떻게 영화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의 연출 의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촬영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은 사람의 신체 감각 가운데에서도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실제 한다고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감각은 시각이죠. 그렇다면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입니다. 회화나 글에 비해 감정을 가지지도 왜곡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피사체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혹은 빛의 영향에 따라, 혹은 앵글이나 렌즈의 종류에 따라 실제를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영상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선택들에는 슈트 사이즈, 앵글, 렌즈, 조명의 종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영화 감독은 나의 이야기에 적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역할은 인간의 일상적인 시각 체험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 위한 기능에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 체험을 주기 위한 것, 또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슈트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찍었는가에 따라서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화 읽기 방법이 되어집니다. 먼저 영화 촬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어떤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영화의 가장 작은 단위는 쇼트입니다. 쇼트와 컷을 구분짓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카메라가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 버튼을 종료하는 한 번을 한 쇼트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개별 쇼트들이 합쳐져서 씬, 장면을 만들고, 이 씬들이 합쳐져서 시퀀스, 막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를 만듭니다. 시퀀스들이 합쳐지면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면은 주로 장소가 이동될 때 나뉘게 되고, 영화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쇼트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촬영했는가에 따라서 연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영화 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쇼트의 사이즈별 명칭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별 명칭은 카메라가 인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이 분류가 명확하지는 않고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독에게 미디엄 쇼트인 것을 다른 감독에게는 클로즈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경계가 있긴 하지만 쇼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익스트림 롱샷, 베리 롱샷, 롱샷, 미디엄 롱샷, 미드샷, 미디엄 클로즈업, 클로즈업, 비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나누게 되고, 미디엄 롱샷에서부터 미디엄 클로즈업을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니샷, 웨스트샷, 바스트샷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정강이 니에서 자르게 되고, 웨스트, 허리 주춤에서 자르게 되고, 바스트, 가슴 주춤에서 자르게 되는 샷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쇼트 사이즈별로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요. 우선 롱쇼트를 보면, 롱쇼트는 배경과 공간을 보여주면서 인물의 전신을 포함하는 쇼트 사이즈입니다. 얼굴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인물의 몸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보여주기 효과적이고, 관객이 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 장면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는 설정샷으로 흔히 쓰이게 됩니다. 좀 더 여기서 멀어진 익스트림 롱쇼트의 경우 장소 자체만을 보여주는 설정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쇼트는 주변 배경과 함께 한 명 또는 여러 인물의 허리 위쪽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디엄 쇼트에 2명을 담으면 2샷, 3명을 담으면 3샷으로 이야기하고,
세 사람 이상이 되면 대개 미디엄 쇼트보다는 풀 쇼트나 롱 쇼트로 촬영하게 됩니다. 오버 더 숄더 샷도 미디엄 쇼트로 촬영이 되는데요. 두 인물의 대화를 찍을 때 사용되는 샷입니다. 그래서 미디엄 쇼트는 기능적인 쇼트로 상황 설명을 하거나 움직임, 대화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클로즈업은 배경이 거의 안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넓은 샷 사이즈에서는 놓칠 수 있는 인물의 행동의 뉘앙스나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은 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클로즈업의 발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관객이 인물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인물의 내면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인물과 관객을 연결시키게 되는 계기였고, 연극 무대에서 요구하는 과장된 연기에서 벗어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얕은 심도로 화면에서 오직 한 인물이나 피사체에만 집중시키게 할 수 있으며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이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유도하는 식의 쇼트 사이즈는 너무 자주 사용될 경우에 관객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이야기의 핵심 순간에 이 클로즈업 쇼트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에서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거나 강한 상징적 의미를 담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작은 피사체나 인물의 한 부분이 화면 가득히 보이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의 사용은 어떤 스토리적으로, 서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즉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사체의 작은 디테일에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강력한 시각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사체가 크게 보여지는 것은 처음에 보여질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더라도 결국 이야기라는 큰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인물의 배치가 구분할 그리드의 꼭지점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에 인물의 눈 혹은 얼굴을 배치시키는 구도가 가장 교과서적이고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평범한 구도이자 관객들이 별다른 감정 없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구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적절한 머리 위 공간이라고 하는 헤드룸을 주고 인물의 시선을 두고 있는 방향의 공간을 더 넓게 주는 노즈룸을 주는 것입니다. 헤드룸과 노즈룸의 적절한 양과 그렇지 않은 정도를 확인하면 확실히 정상적인 구도와 달리 비정상적인 구도는 뭔가 답답해 보이거나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이지 않은 구도의 촬영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객의 습성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구도에서 의도적으로 그 틀을 깨고 헤드룸을 과도하게 많이 주거나 혹은 없애거나 또 노즈룸을 반대로 주는 등의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를 벗어나서 촬영하는 방법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벗어나게 촬영하는 경우는 적고요.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인식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더 감독의 의도를 해석하기에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면 같은 바카스 광고이지만 위에는 헤드룸을 적절하게 잡은 반면에 아래 바카스 광고의 스틸컷은 헤드룸이 과하게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룸이 과하게 설정된 이 장면은 촬영자가 개방감과 해방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과도한 헤드룸을 썼다라고, 이러한 구도를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을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앵글이라고 하면 카메라와 대상 간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앵글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영화 감독들은 앵글로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쇼트들의 앵글은 감독의 해설이나 주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평범하면 인물의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고, 구도가 극단적이라면 그 앵글 자체가 가진 명확한 의미 전달이 있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사체는 동일하지만 앵글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피사체가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앵글의 종류를 보면 버즈 아이 뷰, 하이 앵글, 아이 레벨 샷, 로우 앵글, 어블리크 앵글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 레벨 샷은 그 말처럼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것으로 가장 대상을 평범하면서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앵글이고, 관찰자가 어떤 장면을 볼 때와 같은 구도입니다. 버즈 아이 뷰 앵글을 보면 새의 시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캠이나 드론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인물의 정수리를 보여주는 샷입니다. 관객이 우월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관객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도록 짜여진 앵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촬영된 인물은 개미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무언가를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블리크 앵글이라는 사각 앵글이 있는데요. 카메라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영상의 수평선이 기울어지고 인물이 마치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시점 슈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인 면에서 사각 앵글은 불안감이나 긴장, 변화, 임박한 움직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 앵글 역시 인간의 일상적 시각 경험과 거리가 먼 앵글입니다. 그래서 비현실감을 주고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앵글이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블리크 앵글을 굉장히 잘 활용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인셉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꿈속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없는 앵글인 사각 앵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꿈속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앵글, 부감은 버즈 아이 뷰처럼 전지전능한 정도의 위치는 아니지만 대상의 높이를 축소시키고 왜소해 보이게 합니다. 때문에 인물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인물이 악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간혹 등장인물의 자기 비하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앵글에서는 인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기 때문에 지루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로우 앵글은 인물이 더 길어 보이고 위압감 있게 보입니다. 움직임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야 되는 액션이나 혼란스러운 폭력적인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앵글입니다. 극단적인 로우 앵글은 배경이 천장이나 하늘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최소화되고 인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인물은 관객 위에서 위협적으로 불쑥 나타나서 관객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지배당하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우 앵글은 예전에 선전영화나 영웅주의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앵글은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절제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특히 사실주의 감독들의 영화에서는 이런 앵글의 사용이 기피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본 뉴웨이브 감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독 오즈 야스히로 감독의 다다미 쇼트는 카메라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아이 레벨 앵글입니다. 이는 관객이 일본식으로 평상시에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고 가장 일상적인 시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다미 쇼트는 일본인들에게 가장 일상을 반영한 사실적인 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아스지로는 인물의 가치 판단이 앵글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고, 이러한 효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이 중립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카메라를 인물의 눈높이에 두는 다다미 슈트를 애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레벨 쇼트는 관객이 등장인물을 저자세로 보거나 감상적으로 보려는 것을 억제하고 등장인물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트 사이즈와 또 앵글에 따라서 감독들이,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